한국 조선소가 만든 선박은 10년 못 간다. 우리 노르웨이 기술이면 30년은 거뜬하지. 2023년 6월 오슬로 해운산업 컨퍼런스. 노르딕 마리타임 그룹의 올라프 안데르센 회장이 400여 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던진 이 발언은 회의장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관계자들이 앉아 있던 앞줄에서는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고 통역사들마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가격으로만 승부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내구성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죠. 안데르센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노르웨이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확히 90일 뒤 노르딕 마리타임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될 줄은, 그리고 그들이 한국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선박 건조를 요청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저는 그 90일 동안의 이야기를 직접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오슬로 항구에서, 베르겐의 조선소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울산의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한국인 기술자가 노르웨이 경영진들에게 전한 말을 들었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노르웨이 조선업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갈등의 시작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당시 노르웨이 베르겐에 있는 클바르네스 조선소를 취재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아침 베르겐 항구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현대중공업 기술진 12명이 클바르네스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들은 총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LNG, 운반선 건조 기술 협력을 위해 초청받았지만 현지 직원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또 왔네. 저번에 온 중국팀보다는 나을까? 한 노르웨이 엔지니어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저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진들이 노르웨이어를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았지만 팀장인 김철수 수석연구원은 1990년대 노르웨이에서 5년간 유학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대화를 다 알아듣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조선소까지 가는 길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노르웨이 측에서 마중 나온 프로젝트 매니저 에리크 라센은 형식적인 인사말만 건넸을 뿐 딱히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베르겐은 처음이신가요? 라센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예전에 공부했던 곳이라 익숙합니다. 김 연구원이 완벽한 노르웨이어로 대답하자 라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술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클바르네스 조선소 본관 3층 회의실. 약 40명의 노르웨이 기술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 연구원이 한국의 최신 용접 기술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영하 40도 환경에서도 완벽한 밀폐를 보장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특수합금을 사용하면 김 연구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던 중 클바르네스의 기술이사 페르 요한센이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기술이 정말 안전한가요? 북해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100년 넘게 바다와 함께 살아온 민족입니다. 바이킹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김 연구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기술로 건조된 선박들이 현재 북해에서도 운항 중입니다. 지난 5년간 운항한 27척의 안전성 데이터를 보여드릴까요? 하지만 요한센은 손을 저었습니다. 데이터는 실제와 다르죠. 우리는 경험을 믿습니다. 특히 LNG선 같은 경우 한 번의 실수가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요. 그때 한 젊은 노르웨이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대형 LNG선을 얼마나 만들어 봤나요? 우리처럼 100년 역사가 있나요? 김 연구원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72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2,400여 척의 선박을 건조했습니다. 그중 LNG선만 120척입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 세계 LNG선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준으로는 신생 회사죠. 요한센이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클바르네스는 1892년부터 배를 만들어 왔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역사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진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서로 배우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김 연구원과 개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창밖 베르겐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배를 만들어 왔는데 이런 대우는 처음입니다. 유럽에서도 많은 프로젝트를 해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한 적은 없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속상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결국 실력으로 말하게 될 테니까요. 저희가 여기 온 건 기술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예요. 사실 당시 노르웨이 조선업계는 전례 없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북해, 유전 개발 붐으로 해양 플랜트와 특수선 수요가 급증했고 노르웨이 정부는 Made in Norway 정책을 내세우며 자국 조선업에 무려 15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클바르네스를 비롯한 노르웨이 조선소들은 우리만의 기술, 바이킹의 DNA, 북해의 경험을 내세우며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아시아의 저가 공세에 맞서는 노르웨이의 품질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다음 날 조선소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 연구원은 건조 중인 여객선 한 척을 보며 용접 부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동료에게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에서 우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연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용접 부위에 미세한 균열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더 큰 오해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용히 보고서에만 적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올라프 안데르센 노르딕 마리타임 회장의 그 유명한 발언이 나온 것은 오슬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물량으로는 우리를 앞설 수 있겠지만 품질과 기술력에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특히 극지 운항이나 심해 작업선 같은 고난도 기술 분야에서는 노르웨이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술진들이 와서 우리에게 배워가는 형편이죠. 이 발언은 곧바로 한국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착각이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에서 한국은 49%를 차지했고 특히 LNG선 분야에서는 무려 75%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도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지만 안데르센 회장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김 연구원이 요한센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해요. 요한센은 형식적으로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나름대로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김 연구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기술 논쟁을 넘어서 문화적 편견과 선입견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6개월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안데르센 회장의 발언이 노르웨이 전역에 화제가 된 지 정확히 일주일 후인 6월 23일, 노르딕 마리타임은 업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에 발주했던 LNG, 운반선 내척 건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계약 위반금만 2억 달러에 달하는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슬로 노르딕 마리타임 본사 20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안데르센 회장은 정장 차림에 노르웨이 국기 배지를 달고 기자들 앞에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르웨이의 자존심과 기술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선박은 노르웨이 기술로 노르웨이 땅에서 노르웨이 사람들의 손으로 건조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박수갈채로 뜨거워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2억 달러 위약금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안데르센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정도 돈은 우리 노르웨이의 자존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조선업의 미래예요. 노르웨이 언론들은 이 소식을 일제히 일면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베르겐 스티덴데는 자주 조선업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아프텐포스테는 바이킹의 후예들이 돌아왔다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SNS의 반응이었습니다. 샵 노어웨이 퍼스트, 샵 바이킹 쉽빌더, 샵 메데 노어웨이 같은
해시태그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순식간에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노르웨이 젊은이들은 바이킹 배 그림과 함께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게시물을 올렸고, 유튜버들은 한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노르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쏟아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는 그날 저녁 특별 연설에서 조선업 독립선언을 발표하며 무려 130억 크로네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조선업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바다의 민족 노르웨이가 다시 바다의 패권을 되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노르딕 마리타임의 파격적인 결정을 본 다른 노르웨이 해운회사들이 줄줄이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7월 1일 스타방에르 해운이 삼성중공업과의 유조선 건조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7월 3일에는 베르겐 쉬핑이, 7월 5일에는 트롬세 마린이 각각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 하루가 다르게 계약 취소 소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이 급박한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노르웨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각 회사의 CEO들은 한결같이 민족적 자긍심과 기술적 독립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인입니다. 베르겐 쉬핑의 요한 크누센 회장이 말했습니다. 100년 동안 배를 만들어 온 우리가 왜 아시아에 굽신거려야 합니까? 한 달이 지난 7월 말 상황을 정리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23개 노르웨이 해운회사가 노르웨이 우선 정책에 동참했고, 한국 조선소들이 이른 주문은 총 47척에 달했습니다. 계약 규모로는 약 120억 달러, 한화로 1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노르웨이 조선소들의 실제 건조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8월 초 베르겐의 클바르네스 조선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몰려든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24시간 가동 체제로 돌입했다고 했지만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건조 중이던 LNG선 한 척 앞에서 30년 경력의 용접공 라르스 한센을 만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런 대형 LNG선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지난 10년간 소형 어선이나 연안 여객선 정도만 했거든요. 갑자기 이런 거대한 배를 만들라고 하니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실제로 클바르네스 조선소의 최근 10년 건조 실적을 보면 가장 큰 배가 길이 150m짜리 여객선이었습니다. 반면 LNG선은 길이 300m가 넘는 거대한 배였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조선업계는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2010년 21개였던 대형 조선소가 2020년에는 단 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조선소들도 어선이나 연안 선박 같은 틈새 시장에서만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예상보다 빨리 단 3주 만에 나타났습니다. 8월 15일 스타방에르 조선소가 주문받은 1만 TEU급 컨테이너선 건조를 포기하며 파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135년 역사의 조선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어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20일 트로네임 마리냐드, 8월 25일 하우게순 쉬프트, 9월 1일 몰데 해양기술까지 연달아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스타방에르 조선소 마지막 대표였던 토르 올센은 눈물을 글썽이며 현지 언론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135년 역사가 3주 만에 끝나다니.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들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소 파산은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협력업체들의 대규모 도산이었습니다. 조선소의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 147개사가 연쇄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오슬로 근교의 금속가공업체 노르텍 메탈은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직원 230명을 전원 해고했고, 베르겐의 해양장비 전문업체 마린텍은 3대째 이어온 가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제가 망쳤네요. 마린텍의 마지막 대표 오토 라르센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조선소가 없으면 우리 같은 업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조선소 근처 상권이 통째로 붕괴된 것입니다. 점심시간마다 조선소 직원들로 북적이던 베르겐 시내 식당들은 매출이 70% 급감했습니다. 조선소 직원들을 상대로 하던 숙박업소들도 줄줄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베르겐 시내의 한 카페 노르디크 로스팅을 운영하는 잉그리드 요한센 사장은 저에게 빈 매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가 골든타임이었어요. 조선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커피 마시러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 종일 손님이 10명도 안 와요. 이러다 정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베르겐과 스타방에르 지역의 아파트 값이 단 6개월 만에 35% 폭락했습니다. 조선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자 젊은이들이 대거 오슬로나 해외로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르겐 부동산 중개업체 피오르드 에스테이트의 에릭 노르달 대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이 일을 해왔는데 이런 급락은 처음이에요. 매물은 넘쳐나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어요. 젊은 부부들이 하나둘 도시를 떠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10년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북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된 것입니다. 요한 스베르드루프 유전 2단계 개발, 베런츠의 신규 유전 개발, 북해의 상풍력 단지 등 총 1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지만 핵심인 시추선과 해양 플랜트를 제때 공급할 조선소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조선업 문제를 넘어 노르웨이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국가적 재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2개월째 접어들면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9월 5일, 저는 오슬로에서 열린 노르웨이 에너지부 긴급회의에 참석할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공개된 수치들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헬레네 리 에너지부 차관이 스크린에 띄운 데이터는 가히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조선업 전체 고용인원이 단 6개월 만에 85% 감소했습니다. 2만 3천 명이던 조선업 종사자가 3,500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20년 이상 경력의 숙련 기술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년 조선 역사를 단 6개월 만에 잃고 있습니다. 헬레네 리 차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조정이 아닙니다. 국가적 재앙입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노르웨이 조선업의 월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2% 급감했습니다. 한화로 약 3조 원 규모의 시장이 6개월 만에 2천억 원 시장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업률이었습니다. 베르겐 지역의 실업률이 6개월 만에 3.2%에서 27.8%로 급상승했습니다. 스타방에르는 더욱 심각해서 실업률이 35%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것은 북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의 전면 중단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10년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요한 스베르드루프 유전 2단계 개발이 완전히 백지화된 것입니다. 필요한 FPSO 부유식 해양 석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를 건조할 조선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타방에르에 있는 에퀴노르 본사를 찾았습니다. 18층 임원층은 마치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요한 스베르드루프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라그나르 호는 창밖 북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이라면 18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는 FPSO를 우리는 5년이 걸려도 못 만들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만들 조선소 자체가 없어요. 기술자도, 장비도, 경험도 모든 게 부족합니다. 실제로 당시 전 세계 FPSO 시장의 70%를 한국 조선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가 필요로 하는 극지 운항이 가능한 내빙 FPSO는 한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분야였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프로젝트가 1년 지연될 때마다 우리는 20억 달러씩 손해를 봅니다. 라그나르 혼이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최소 3년은 지연될 것 같아요. 60억 달러가 날아가는 셈이죠. 물류 대란은 일상생활까지 마비시켰습니다. 노르웨이와 북해 지역을 오가던 화물선과 여객선들이 줄줄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노후화된 기존 선박들이 고장나도 수리할 조선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르겐, 항구에서 절망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0년 된 화물선 노르드 키스트호가 엔진 고장으로 정박한 채 3주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신선식품 100톤이 썩어가고 있었고 선주는 매일 3만 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장 올레 크누세는 절망의 찬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런 엔진 수리는 베르겐, 조선소에서 이틀이면 끝났어요. 비용도 5만 달러 정도였고요. 이제는 독일 함부르크나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면 수리비만 25만 달러가 들어요. 게다가 대기 시간만 2주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노르웨이 물류비는 40% 급상승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소비자 물가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했습니다. 이때부터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운업계에서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노르웨이 최대 해운회사인 프론트라인의 존 프레데릭센 회장은 9월 15일 현지 언론 DNDA전스 엘랭슬랩과의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망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이 발언은 즉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매국적 발언이라며 비난했고 SNS에서는 샤프라르 렉스너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프레데릭센 회장의 발언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소해운회사들의 모임인 노르웨이 해운협회는 9월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론은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안데르센 회장은 9월 22일 국영TV NRK에서 방영된 토론 프로그램에서 노르웨이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바이킹의 후예들이 이 정도 시련에 굴복할 리 없어요.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일주일 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9월 28일 노르웨이 조선업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노르딕 마리타임이 자체 건조를 추진하던 LNG 운반선 1호선 노르딕 프라이드호에서 치명적인 설계의 결함이 발견된 것입니다. LNG 저장 탱크의 단열재 설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영하 160도의 액화가스가 새어나올 위험이 있다는 게 노르웨이 해양기술연구소의 최종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 배가 그대로 운항했다면 언제든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긴급 소집된 노르웨이 해양안전청 회의를 취재했습니다. 안전청장 토르스테인 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 배가 실제로 운항을 시작했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노르웨이 조선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될 뻔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뒤따랐습니다. 이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6개월 전 노르웨이에서 홀대받았던 한국 기술진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김철수 수석연구원이 노르웨이 언론 베르겐스티덴대에 직접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김 연구원은 현지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6개월 전 베르겐에서 이미 경고했던 부분입니다. 당시 노르딕 마리타임 관계자들에게 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데이터보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바다에서는 자존심이 아니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거든요. 이 폭로는 노르웨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논리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 기술진이 노르웨이인들의 생명을 구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르웨이 내부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야당인 노동당의 요나스 가르스텔의 대표는 의회에서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정부의 무모한 정책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파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전환점은 10월 15일이었습니다. 노르딕 마리타임이 파산 위기에 몰리자 올라프 안데르센 회장이 극비리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 것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그의 초라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6개월 전 오슬로에서 보였던 당당함과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안데르센 회장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수행원도 거의 없었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6개월 전 한국 조선소는 10년 못 간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한국의 도움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안데르센 회장의 목적지는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였습니다. 그는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과의 면담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현대중공업 측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김철수 수석연구원과의 면담만 허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6개월 전 노르웨이에서 모욕과 무시를 당했던 그 기술자와 말입니다. 10월 16일 오전 10시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15층 회의실. 저는 특별히 그 역사적인 면담 현장에 동석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냉정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조선소와 건조 중인 선박들이 보였습니다. 안데르센 회장은 평소의 당당함은 어디 가고 초조하고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반면 김철수 연구원은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그는 안데르센 회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베르겐에서 뵌 지 6개월 만이네요. 안데르센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 박사님, 저희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노르딕 마리타임이 파산 직전 상황입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합니다. LNG선 4척만이라도 건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김 연구원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회의실 벽에 걸린 현대중공업의 건조 실적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데르센 회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6개월 전 베르겐에서 우리가 안전성 문제를 경고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회장님은 데이터보다 경험이 중요하다. 우리는 100년간 바다와 함께 살아온 민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안데르센 회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김 연구원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30년간 바다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태풍도, 쓰나미도 견뎌온 배들을 만들어 왔어요.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수많은 선박들이 우리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안데르센 회장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불신이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 편견과 오만이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 연구원은 창밖으로 보이는 조선소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배 위에는 선원들의 생명이 달려 있고, 그 배가 운반하는 화물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어요. 김 연구원이 안데르센 회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 없는 파트너십은 언젠가 반드시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안데르센 회장이 간절하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들의 기술력을 완전히 인정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김 연구원의 다음 말은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데르센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김 연구원이 계속했습니다. 바다에서는 허풍도, 가식도, 정치적 계산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과 실력만이 통하죠.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우리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철칙입니다. 안데르센 회장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아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김 연구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또한 용서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반성과 변화가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죠. 조건이 있습니다. 안데르센 회장이 즉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김 연구원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첫째, 노르웨이 정부와 언론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앞으로 한국 기술진에 대한 존중과 동등한 대우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일회성 거래가 아닌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안데르센 회장은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당장 노르웨이에 전화하겠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노르웨이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 에너지부 장관, 주요 언론사 사장들과 연달아 통화하는 모습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노르웨이 시간으로 오후 2시,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가 직접 울산까지 화상회의로 참여했습니다. 총리의 표정은 심각하고 진지했습니다. 한국의 조선기술진 여러분께 노르웨이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의 오만함과 편견이 양국 관계를 해쳤습니다. 특히 김철수 박사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하며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극적인 변화는 그 이틀 후에 일어났습니다. 10월 18일 노르웨이 의회가 긴급 소집되어 국제조선기술협력 촉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법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조선소와의 기술협력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기술진에 대한 차별이나 무시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언론들도 하루 사이에 180도 돌변했습니다. 아프텐포스텐은 우리가 놓친 한국의 진짜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조선업의 혁신적 기술력을 8면에 걸쳐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베르겐스티덴대는 바이킹의 후예가 배워야 할 겸손이라는 사설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10월 20일 안데르센 회장은 귀국 전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철학, 품질에 대한 장인정신까지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한 학생의 자세로 한국에서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노르딕 마리타임과 현대중공업 간의 총 20회척 8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장기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는 기존 취소된 계약보다 30% 높은 가격이었지만 노르웨이 측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식 현장에서 김철수 연구원은 안데르센 회장과 단단히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파트너가 되어보죠. 바다는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니까요. 안데르센 회장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겸손과 신뢰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년 10월, 저는 다시 베르겐의 클바르네스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변화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조선소 입구에는 한국 현대중공업과의 합작으로 새롭게 태어난 노르코리아 마린 센터널 코리안 메레인 센터라는 새로운 간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작업장에 들어서자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과 노르웨이 기술자들이 나란히 서서 거대한 LNG선 건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1년 전만 해도 한국 기술진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페르 요한센이 이제는 김철수 연구원을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깍듯이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요한센이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35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아시아 사람에게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함께 일해보니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김 선생님의 정밀 용접 기술은 정말 예술 수준이에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어갔습니다. 김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용접법으로 작업하니까 불량률이 90% 줄었어요. 30년 동안 우리가 해온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 깨달았죠. 경제적 효과는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노르코리아 마린 센터가 설립되면서 베르겐 지역에만 12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1년 전 연쇄 도산으로 문을 닫았던 협력업체들도 하나둘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슬로 근교의 노르텍 메탈은 230명이던 직원을 350명으로 늘렸고 베르겐의 마린텍도 한국 기술진의 도움으로 새로운 해양장비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35% 폭락했던 베르겐 지역 아파트 값이 이제는 오히려 예전보다 25% 상승했습니다. 오슬로나 해외로 떠났던 젊은 인력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르겐 시내의 노르딕 로스팅 카페를 다시 찾았을 때 잉그리드 요한센 사장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요즘엔 한국 직원들도 정말 많이 와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도 메뉴에 추가했어요. 처음엔 만들기 어려웠는데 한국 분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출이 예전보다 40% 늘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북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의 재개였습니다. 1년간 완전히 중단되었던 요한 스베르드루프 유전 2단계 개발이 한국 기술진의 참여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연되었던 FPSO 건조도 현대중공업의 기술력으로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완성될 예정입니다. 2025년 말이면 1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완전히 가동될 것입니다. 에키노르의 라그나르 혼 매니저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구했어요. 물류 시스템도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노르웨이 선박들의 정비와 수리를 재개하면서 물류비가 40% 절감되었습니다. 3주간 방치되었던 화물선 노르드 키스트호 같은 일은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문화였습니다. 노르딕 마리타임의 올라프 안데르센 회장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기술진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한국에 가서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안데르센 회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배운 건 우리였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겸손함,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의 가치를 배웠죠. 교육과 인적 교류 프로그램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현재 150명의 노르웨이 젊은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고 있고 반대로 80명의 한국 기술진이 노르웨이에서 극지 운항 기술과 해상풍력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베르겐 공과대학에는 한국 노르웨이 해양기술연구소가 설립되어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연구원은 명예교수로 임명되어 매달 강의를 하고 있으며 그의 강의는 항상 만석입니다. 김 연구원의 첫 강의에서 한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됩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야 합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 바다 위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해야 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 소형 조선소들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숙련 기술자 부족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편견과 갈등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노르웨이 의회는 2024년 3월 국제 조선기술 협력의 날을 제정하여 매년 10월 15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바로 안데르센 회장이 절망 속에서 울산을 방문했던 그날입니다. 2024년 첫 번째 기념식에서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는 10,000명이 넘는 참석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만함은 침몰하고 겸손함은 항해한다. 편견은 가라앉고 신뢰는 떠오른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앞으로 노르웨이는 세계 모든 나라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1년간의 극적인 변화를 지켜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실력과 기술력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신뢰는 바다처럼 깊고 넓으며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지만 진심으로 쌓아 올리면 파도처럼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의 조선기술자들이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장인정신이었고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었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복하거나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포용력으로 노르웨이를 감쌌습니다. 오늘도 울산과 거제도, 목포의 조선소에서는 세계 곳곳의 바다로 떠날 수많은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들 위에는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실려 있습니다.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 컨테이너를 싣고 대양을 가로지르는 화물선, 사람들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여객선들. 그리고 그 모든 꿈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국의 기술자들은 오늘도 묵묵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성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 앞에서는 언제나 무한한 가능성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